그의 이야기는 1946년 미국 버몬트주의 작은 병원에서 조용히 시작되었다. 이름은 시어도어 로버트 번디. 그러나 이 아이의 출생 기록에는 처음부터 하나의 공백이 있었다. 그는 미혼모로부터 태어난 아이였고 아버지의 이름만은 비어 있었다. 외조부모는 그를 자신들의 아들로 꾸며 키웠으며 어머니 루이즈는 말 그대로 그의 누나로 살아야 했다. 그는 이 사실을 모른 채 자랐다. 그러나 비밀은 언제나 집 안공기에 스며들어 있었다. 그의 외조부는 성격이 거칠고 폭력적이었다. 개를 발로 차거나 아내를 고함치며 몰아붙이고 가족들에게 자신의 규율을 강하게 강요하곤 했다. 어린 번디는 그 폭력의 장면들을 집 안구석에서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 시선 속에는 두려움도 있었고 이해할 수 없는 호기심도 있었다. 후에 그의 고등학교 친구들은 그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회상한다. 테드는 조용했어요. 하지만 그 눈 속엔 뭔가 알 수 없는 공백이 있었죠. 번디는 학교에선 밝고 조용한 아이로 보였다. 사진 속 그의 모습은 늘 단정했고 자전거를 타며 친구들과 어울리는 모습도 남아 있었다. 하지만 집에서 배운 폭력과 통제의 그림자들은 그의 내부에서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가 어린 시절 몰래 다녔던 장소는 놀이터도 도서관도 아니었다. 쓰레기통 뒤, 장난감 밑, 어둡고 작은 공간. 그는 그 안에서 낯선 충동을 느끼기 시작했다. 군데군데 남겨져 있던 찢긴 잡지 조각이나 버려진 여성 사진들에 이상하게 시선이 오래 머물렀다. 아무도 모르는 작은 습관이 그때부터 생겼다. 살아있는 사람보다 움직이지 않는 대상이 더 편했다. 후에 그는 이 말을 심리 평가에서 무심하게 내뱉었다. 10대가 되기 직전 번디는 자신의 출생 비밀을 알게 된다. 가족 서류를 엿보다가 그는 자신이 외조부모의 아들이 아닌 어머니의 사생아였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닫는다. 그 순간 그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는 끝내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만은 확실하다. 그날 이후 테드 번디라는 인물의 내면에서는 무언가가 천천히 갈라지고 있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곤 했다. 난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그러나 이 말은 그가 평범해서가 아니라 평범해지고 싶은 마음의 반대편에 늘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중학교 시절 그는 또래에 비해 학업 성적이 좋았다. 하지만 그만큼 누구에게도 깊이 마음을 열지 않았다. 그는 우연히 알게 된 포르노 잡지와 성적 자극물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심리학자들은 이때의 강한 자극 추구가 그의 성적 폭력적 충동을 강화한 시기라고 분석한다. 친구들은 그가 밤늦게까지 동네를 돌아다니며 창문 사이를 들여다보는 버릇이 있었다고 증언한다. 그는 자신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설명하지 못했지만 그 행동은 조용한 예고와도 같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번디는 대학 입학을 준비하며 타고난 외모와 말투로 주변인들에게 호감을 얻기 시작한다. 그는 평범한 청년처럼 보였고 희미한 미소와 친절한 말투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얼굴 뒤에 있는 결핍은 아무도 알지 못한 채 단단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그의 삶은 차갑고 어두운 쪽으로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훗날 그는 말했다. 난 미치지 않았어. 난 다중인격도 아니야. 난 그냥 보통의 사람이라고. 그러나 이 말은 그의 보통이 이미 다른 사람의 보통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을 뿐이었다. 대학에 들어간 번디는 누구보다 정상적인 청년처럼 보였다.
워싱턴 대학교 캠퍼스를 거닐던 그는 깔끔한 셔츠에 단정한 머리, 밝게 웃는 얼굴을 가진 학생이었다. 사진 속 그는 언제나 사람들 사이에 잘 섞여 있었다. 하지만 겉모습이 조용해질수록 그의 내부에서는 더 큰 파동이 움직이고 있었다. 대학 시절 그는 매우 지적이고 단정한 외모의 여학생 다이앤을 만난다. 그녀는 번디가 바라보는 완벽한 삶의 상징 같은 존재였다. 그는 그녀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 자신의 배경을 조금씩 보정했다. 마치 안정적인 가정 출신인 것처럼 말하고 법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듯 행동하고 사회적 성공과 권력을 손에 넣을 사람처럼 보이려 했다. 그녀와 함께한 짧은 연애는 그에게 처음으로 평범해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착각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그 착각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다이앤은 연락을 끊었다. 그녀가 나중에 밝힌 이유는 간단했다. 테드는 너무 비어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겉으로는 밝지만 속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 감정이 있는 듯하지만 실체가 보이지 않는 사람. 그 말은 번디에게 치명적이었다. 그녀는 그의 내면을 꿰뚫어본 첫 번째 사람이었다. 그날 이후 그는 책상 위에 놓인 그녀의 사진을 가만히 바라보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난 충분하지 않았던 걸까? 이 혼잣말은 그의 자존과 분노가 뒤섞인 첫 번째 독백이었다. 결별 후 번디는 놀랄 만큼 빠르게 변했다. 그는 자신을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조립하기 시작했다. 정치운동에 참여해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사진을 찍고 자원봉사자라는 얼굴을 내세우고 법과 정의에 관심 많은 청년처럼 굴고 누구보다 잘 웃고 누구보다 친절하게 행동했다. 겉으로는 완벽에 가까웠다. 그러나 그 친절함은 누군가를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다. 번디는 사람들의 시선에 맞춰 끊임없이 자신을 재편했다. 이것은 그의 마음속 균열이 깊어지고 있다는 신호였다. 그는 낮에는 모범적인 모습으로 캠퍼스를 거닐었지만 밤이 되면 다른 얼굴을 드러냈다. 그는 조용한 골목과 어두운 주차장을 돌아다니며 지나가는 여성들만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 시선을 본 사람들은 그의 표정이 이상했다고 말한다. 그때의 번디는 웃지도 않았고 화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텅 빈 얼굴. 그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는 그 자신조차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 행동은 확실한 변화를 의미하고 있었다. 관찰자에서 행동하는 자로 넘어가기 직전의 단계. 그는 워싱턴 주지사의 캠프에서 일했다. 당시 정치운동에 참여한 그의 사진들은 웃고 있는 번디의 모습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그 사진과 달리 그의 내면에서는 다이앤에게 버림받은 상처가 서서히 다른 감정으로 변하고 있었다. 그 감정은 슬픔이 아니었고 후회도 아니었다. 통제 욕구. 그는 자신을 거부하거나 떠나는 사람에게 더 이상 무력함을 느끼고 싶지 않았다. 그는 종종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난 감정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 그들이 날 떠나면 난 다른 방식으로 붙잡으면 돼. 이 문장들은 그의 내면에서 어떤 감정이 자라고 있는지 보여주는 첫 증거였다. 분노, 조절되지 않는 욕망, 그리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편집하려는 마음. 아직 아무도 피해자가 없었다. 아직 범죄란 단어는 등장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조용한 균열 속에서 테드 번디라는 이름은 이미 다른 길을 향해 걷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길은 절대 되돌릴 수 없는 어둠으로 이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1974년 초여름, 워싱턴주의 공기는 유난히 맑았다. 캠퍼스 주변엔 오래된 가로등이 늘어서 있고 저녁이 되면 그 불빛 아래로 학생들이 웃으며 지나갔다. 하지만 그 평온한 풍경 속 한 구석에서 누군가 조용히 관찰하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테드 번디. 아직 아무도 그를 의심하지 않던 시기였다. 1974년 1월 4일, 시애틀 18세 여학생 카렌 스파크스가 자신의 방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다. 방 안은 흐릿한 스탠드 조명 하나만 켜져 있었고 책상 위에는 열려있는 교재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경찰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침입 흔적 없음. 피해자는 살아있으나 심각한 부상. 누군가 들어온 흔적조차 없었고 도구를 쓴 징후도 명확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저 무언가 이상한 일이 있었다 정도로만 말했다. 그러나 경찰과 심리분석가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이건 시작일 가능성이 있다. 몇 달 뒤, 여름 방학 무렵, 워싱턴주에서 또 다른 젊은 여성들이 순서대로 실종되기 시작했다. 그중 한 명의 친구는 경찰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날 캠퍼스 주차장에서 누군가가 그녀에게 다가왔어요. 팔에 깁스를 하고 있었죠. 짐 좀 옮겨줄 수 있니? 하고 부탁했대요. 경찰이 물었다. 그 남자를 기억합니까? 그 친구는 잠시 눈을 내리깔고 말했다. 네, 너무 얌전하고 조용해 보였어요. 그냥 정상적인 남자처럼요. 그 묘사는 테드 번디의 모습과 완전히 일치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그저 예의 바른 대학생일 것이라 판단에 깊이 쫓지 못했다. 그의 연극은 이미 그만큼 완벽해져 있었다. 당시 한 목격자는 경찰에게 이상한 말을 남겼다. 그 남자 얼굴이 기억이 나지 않아요. 분명히 바로 옆에서 봤는데 지금 떠올리면 흐릿해요. 심리분석가는 이 진술을 듣고 기록했다. 범인의 외모가 너무 평범하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존재감 없는 표정을 유지한 가능성. 도시 전체가 서서히 불안해지고 있었지만 아무도 정확히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를 설명하지 못했다. 이 무렵 번디는 자신의 전 연인 다이앤에게 갑작스러운 편지를 보냈다. 편지에서 그는 자신이 얼마나 성공하고 있는지, 학교에서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지 자신감 넘치게 적어 내려갔다. 그러나 이 편지가 도착한 바로 그 시기에 워싱턴주에서는 젊은 여성들의 실종 보고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었다. 다이앤은 나중에 말했다. 그 편지는 너무 이상했어요. 말들은 멀쩡한데 글 사이에서 이상한 냉기가 느껴졌어요. 그는 성공적인 남자라는 이미지를 다시 그녀에게 보여주기 위해 모든 걸 연출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연출의 이면에서 점점 더 위험한 욕망이 자라고 있었다. 여름이 끝날 무렵 경찰은 도시 외곽 숲에서 실종된 젊은 여성의 신발 한 짝을 발견한다. 그 주변은 이상할 정도로 흔적이 없었다. 발자국 없음, 싸운 흔적 없음, 버려진 소지품도 없음. 경찰은 처음으로 깨닫기 시작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이제 도시를 뒤덮은 불안은 분명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어둠의 중심에는 언제나 웃으며 지나가던 한 남자가 있었다. 테드 번디. 그는 아직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은 채 도시의 중심을 조용히 걷고 있었다. 아침이면 깔끔하게 차려입고 학교로 갔다. 그는 수업에서 질문을 많이 했고 과제로 발표도 맡아 했으며 종종 강의가 끝나면 친구들 무리에 섞여 밝게 웃기도 했다. 심지어 지역 정치 캠페인 행사에서도 사진 속 그는 항상 앞줄에 있었다. 한 동료는 그를 이렇게 회상한다. 테드는 지나치게 모범적이었어요.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처럼 보였죠. 그 말은 사실이었다. 번디는 누구보다 정상적인 척하기에 힘을 쏟고 있었다. 그 정상성은
어딘가 조립된 것처럼 느껴졌다. 여자친구 리즈는 몇 번이고 이상한 순간들을 겪었다고 말한다. 밤 늦게 전화를 걸면 그의 숨소리가 너무 가빴어요. 어디 있냐고 물으면 늘 도서관이라고 했죠. 그런데 도서관에서는 그를 본 사람이 없었어요. 또 다른 친구는 이렇게 말했다. 테드는 종종 집중이 안 된다는 듯 멍하게 허공을 바라봤어요. 근데 그 시간이 길었어요. 뭔가 생각에 잠긴 사람이 아니라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 같았죠. 그의 겉모습과 내부 사이의 간극은 점점 더 크게 벌어지고 있었다. 캠퍼스 근처 기숙사에서 이상한 신고가 이어졌다. 밤마다 창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다. 쓰레기통이 뒤져져 있었다. 도서관 출구에서 누가 계속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다. 경찰은 처음엔 대학가 은한 장난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시기 여학생들의 공통된 증언이 있었다. 안경을 쓴 젊은 남자가 계속 나를 힐끔거렸어요. 분명히 눈이 마주친 것 같은데 표정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묘사는 번디의 모습과 거의 일치했다. 하지만 번디는 경찰의 의심을 전혀 받지 않았다. 너무 평범했기 때문이었다. 어느 카페 종업원은 번디와 짧게 대화를 나눴던 일을 기억했다. 커피를 주문하고는 그냥 창밖만 바라보더라고요. 뭔지 모르지만 눈빛이 멀리 떨어져 있던 것 같았어요. 따뜻한 커피를 마시면서도 손끝이 약간 떨리고 있었죠. 그 증언은 당시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했지만 후일 수사에서 중요한 퍼즐이 되었다. 중요한 순간에만 심장이 뛰는 사람이었다는 점. 그 외의 시간에는 그저 공백에 가까운 상태로 존재했다. 그는 두 개의 삶을 살고 있었다. 하나는 친절하며 인기가 많은 학생이자 정치활동도 참여하며 여자친구에게도 다정한 연인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밤마다 사라지며 목적 없이 돌아다니는 발걸음에 특정한 유형의 여성만 바라봤으며 정적 속에서 느껴지는 이상한 충동이 있었다. 그 둘은 점점 더 자연스럽게 섞이기 시작했다. 1974년 가을, 워싱턴주 전역이 실종 사건으로 혼란스러워질 때 테드 번디는 불쑥 새로운 계획을 세운다. 그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로 이사 준비를 했다. 그 이유에 대해 그는 나중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단지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어요. 그게 다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가 찾은 새로운 시작은 또 다른 사냥터였다. 새로운 도시, 새로운 얼굴들, 그리고 새로운 기회. 테드는 자신의 어둠을 더 넓은 곳으로 데려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1974년 가을, 테드 번디는 조용히 워싱턴을 떠났다. 차는 오래된 폭스바겐 비틀. 창문엔 먼지가 얇게 쌓여 있었고 조수석엔 이삿짐처럼 꾸려진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상자 안엔 법학 서적, 셔츠 몇 벌,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작은 도구들이 들어 있었다.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로 향하는 그의 표정은 이상할 정도로 밝았다. 마치 진짜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는 사람처럼 말이다. 하지만 그의 새로운 시작은 더 깊어지고 더 위험해질 사냥터였다. 도착한 번디는 유타 대학교 법대에 등록하고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도시를 둘러봤다. 유타 사람들은 그를 친절한 캠퍼스 신입생 정도로 여겼다. 새로운 환경, 낯선 사람들, 누구도 자신의 과거를 모르는 곳. 그 조건들은 그에게 최적이었다. 그의 과거 그림자를 아는 사람은 이 도시에 단 한 명도 없었다. 솔트레이크 시티는 워싱턴과 달리 많은 건물들이 조용했고 학생들이 밤늦게 공부하는 건물도 많았다. 그 어둠 속에서 홀로 앉아 공부하는 여학생들에게
처음으로 불안한 느낌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한 여학생은 후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도서관에서 공부하는데 책장 사이로 누군가 계속 저를 훔쳐보는 느낌이 들었어요. 눈을 들어보면 이미 사라져 있었죠. 그 묘사는 자주 반복되었다. 긴 그림자, 가벼운 발걸음, 그리고 존재감 없는 얼굴. 누군가가 이 도시를 관찰하고 있었다. 11월 초, 유타 경찰은 한 여성의 신고를 받는다. 그녀는 너무 겁에 질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팔에 깁스를 한 남자가 주차장에서 저한테 다가왔어요. 차 문 여는 걸 도와달라고 했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했어요. 경찰은 처음엔 가벼운 해프닝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신고서 하단에 적힌 마지막 문장은 경찰을 멈칫하게 만들었다. 제가 거절하자 그 남자는 표정이 변하지 않고 아주 조용히 저를 바라봤어요. 웃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고 그냥 아무 감정도 없었어요. 그 묘사는 워싱턴에서 들려오던 목격담들과 놀라울 만큼 비슷했다. 하지만 당시 유타 경찰은 워싱턴 실종 사건과 연관지을 수 없었다. 정보가 전혀 공유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1974년 11월 8일 유타 주 머리언 어두운 골목에서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여대생 캐럴 데론치에게 다가갔다. 그는 자신을 경찰관이라고 소개했다. 당신 차가 털렸습니다. 안전을 위해 파출소로 가야 합니다. 캐럴은 그 말을 믿고 그를 따라갔다. 그러나 차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캐럴은 필사적으로 몸부림쳤고 번디의 차에서 간신히 탈출해 달아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가까운 집 문을 두드리며 외쳤다. 누가 저를 잡으려고 했어요. 이 사건은 워싱턴에서는 없었던 일이었다. 살아남은 피해자, 그리고 번디가 처음으로 저지른 실수였다. 캐럴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은 도심 CCTV와 차량 정보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번디의 폭스바겐 비틀이 첫 용의 차량으로 떠올랐다. 경찰이 번디를 불러 조사했을 때 그는 놀랄 만큼 침착했다. 인터뷰 기록에는 이렇게 남았다. 그는 질문을 받을 때 미소를 띠고 있었으며 말투는 지나치게 부드러웠다. 경찰은 그 부드러움이 오히려 더 큰 의심을 남겼다고 적었다. 유타 경찰은 그의 이름을 용의자 목록에 올려두었다. 테드 번디, 27세, 직업 법대생. 경찰서 복도에서 나오는 번디의 표정은 평소와 다를 바 없었다. 오히려 그는 경찰서를 나서며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오해가 풀려서 다행입니다. 저는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이 순간부터 유타는 이미 어둠의 중심에 들어가 있었다. 번디가 유타에서 체포된 뒤 도시는 조용히 뒤흔들리고 있었다. 경찰은 그의 차에서 나온 물건들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상하리만큼 빠르게 누군가가 마침내 잡힌 것 같다는 소문이 퍼졌다. 그 소문의 한가운데에 테드 번디가 있었다. 라디오 방송은 캠퍼스 인근에서 벌어진 실종 사건들을 연일 보도했다. 신문 일면에는 젊은 여성들의 얼굴과 함께 굵은 글자로 쓰여 있었다. 그를 아는 사람은 신고하십시오. 한 목격자는 이렇게 증언했다. 밤만 되면 여학생들이 2명씩 붙어 다녔어요. 도시는 조용한데 분위기만 살벌했죠. 경찰은 그 공포가 번디 체포 이후 오히려 더 심해졌다는 걸 깨달았다. 만약 그가 진짜 범인이라면, 아니면 아직 어딘가에 또 다른 사람이 있는 걸까? 도시는 혼란 속에 떨고 있었다. 평소 번디를 알던 사람들은
그가 체포되었다는 사실을 듣고 믿지 못했다. 교회 목사는 인터뷰에서 말했다. 테드는 도와달라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청년이었어요. 그가 그런 짓을 했다고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 캠페인 팀에서도 그는 성실한 자원봉사자였다. 그러나 경찰은 그의 좋은 얼굴들이 그를 가려주는 또 하나의 무기였다는 것을 조금씩 깨달아갔다. 경찰은 실종된 딸을 찾는 부모들을 매일같이 상대해야 했다. 어떤 어머니는 경찰서를 붙잡고 울며 말했다. 그 사람, 제가 본 적 있는 얼굴 같았어요. 혹시 우리 아이도. 경찰은 대답할 수 없었다. 번디의 체포는 희망과 공포를 동시에 불러일으켰다. 테드 번디는 경찰 조사에서 절대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형사가 기록했다. 그는 질문을 들을 때 눈이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보통 사람들은 고민하거나 불안하면 시선이 흔들린다. 그런데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침착함이 아니라 정서적 결핍에 가까웠다. 형사가 다시 물었다. 여러 사건이 당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뭔가 할 말은 없습니까? 번디는 짧게 미소 지었다. 저는 억울할 뿐입니다. 그 한마디는 모든 걸 부정하는 말이었지만 어딘가 기계적이었다. 이 시기부터 경찰은 유타 사건만 볼 수 없게 되었다. 워싱턴주에서 비슷한 형태의 실종 사건이 보고되었고 콜로라도에서도 유사한 기록이 발견됐다. 유형이 너무 비슷해. 같은 사람일 가능성 높습니다. 하지만 당시 주로 간 시스템이 연결되지 않아 번디가 저지른 전체 범죄를 한 번에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모든 퍼즐 조각은 조용히 한 사람을 향해 모여들고 있었다. 번디는 체포되어 구치소에 갇힌 뒤에도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다. 그를 지켜보던 교도관은 말했다. 그는 너무 조용했어요. 나쁜 짓을 하다 잡힌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죠. 오히려 자기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 같았습니다. 밤이 되면 번디는 작은 책상에 앉아 법률 서적을 펼쳐놓고 한 장도 넘기지 않은 채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 침묵 속에서 그는 어떤 결론에 도달한 듯했다. 그것은 도망, 그 한 단어였다. 번디는 구치소에서 이상한 행동을 반복하기 시작했다. 감방벽의 구조를 유심히 관찰하고 교도관의 교대 시간을 기록하며 감방 내에서 몸을 늘렸다 줄였다 운동하고 식사를 남기며 체중을 줄이고 천장을 올려다보는 시간이 길어졌다. 교도관은 그가 탈출을 준비 중이라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 행동이 너무 조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조용함은 폭풍전의 고요였다. 유타에서 콜로라도로 이송된 뒤 테드 번디는 처음엔 그저 조용히 앉아있는 죄수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의 침묵 속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계획이었다. 교도관들은 번디가 특별히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서 감시를 느슨하게 했다. 그러나 감시 카메라는 그가 반복적으로 아주 작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 기록했다. 창살의 각도를 재고 문틈의 너비를 확인하고 감방 내부를 걷는 시간을 초 단위로 맞추고 교도관 교대 시간을 귀로 외우고 있었다. 수사관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 그 사람은 감옥에 갇혀 있던 게 아니라 감옥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번디는 스스로 변론한다며 법률 도서관 이용을 허가받았다. 교도관은 그를 감시해야 했지만 그는 늘 얌전했고 책상 위에 법률 서적을 놓고 조용히 필기를 이어갔다. 그러나 그 책상 밑에서는 또 다른 공부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는 도서관 창문 난간의 너비를 확인했고 바깥으로 떨어질 때 필요한 높이를 계산했고
뛰기 좋은 방향을 살폈다. 그리고 어느 날 교도관 2명이 말을 나누느라 잠시 시선을 돌린 바로 그 순간 번디는 책을 덮고 창문으로 달려갔다. 2층 높이의 창문, 줄도 없었다. 신발도 일반 구두였다. 그러나 번디는 망설임 없이 그대로 뛰어내렸다. 바닥에 떨어진 뒤 발목을 삐끗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숲으로 뛰어들어가며 뒤를 돌아보지도 않았다. 경찰이 그를 잃어버리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단 30초였다. 교도관은 기록에서 말했다. 그는 그냥 사라졌습니다. 30초 만에. 번디가 사라지자 콜로라도 주법원 전체가 즉시 봉쇄되었다. 수사관들은 도서관 주변 숲을 뒤졌고 도로를 차단했다. 헬리콥터까지 동원되었지만 그는 보이지 않았다. 도시 전체의 경고 방송이 울려 퍼졌다. 수감자 도주, 테오도어 번디를 목격 시 즉시 신고하십시오. 번디의 사진이 모든 방송에서 반복적으로 송출되었다. 하지만 그 사진 속 남자는 그 도시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숲 너머로 사라졌기 때문이다. 탈출한 지 6일째, 번디는 결국 도망 중에 지쳐 잡혔다. 체포 당시 그는 말라 있었고 옷은 더러워져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다. 경찰이 물었다. 왜 도망쳤습니까? 그는 고개를 조금 기울였고 짧게 대답했다. 그냥 산책이 필요했어요. 그 대답은 억울함도 분노도 공포도 없이 그저 비어 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몰랐다. 그의 첫 탈출은 연습에 불과했다는 것을. 번디는 콜로라도 구치소에 다시 들어가자마자 진짜로 위험한 행동을 시작했다. 그는 식사를 줄이고 골격이 드러날 정도로 체중을 뺐다. 매일 밤 감방 천장으로 시선을 고정했다. 그리고 교도관들이 잠시 방심한 틈을 타 천장의 나무판 사이를 긁어내기 시작했다. 먼지, 부스러기, 나무 조각. 그는 몇 주 동안 혼자 그 구멍을 넓혔다. 그 구멍은 사람이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작았지만 그는 자신의 몸을 그 구멍에 맞추기 위해 몸 자체를 바꾸고 있었다. 교도관은 그의 행동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너무 조용했고 너무 침착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모든 준비는 어둠 속에서 완성되었다. 1977년 12월 30일. 그날 밤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교도관이 순찰을 돌았을 때 번디는 담요를 덮고 침대에 누워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 담요 아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옷가지와 책으로 만든 가짜 몸이었다. 그리고 번디는 이미 그보다 몇 시간 전 천장 구멍을 타고 감방 밖의 통로로 올라가 있었다. 조명이 희미하게 깜빡이는 비어있는 통로. 그곳을 걷는 그의 발소리가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다. 번디는 다시 사라졌다. 이번엔 아예 증발한 것처럼. 플로리다주 탈라이시 1978년 1월. 젊은 대학생들이 모여 살던 도시 한복판에 수상한 남자가 하나 나타났다. 낯선 억양, 낡은 재킷, 지친 몸짓. 그러나 눈빛만큼은 어딘가 배회하는 하는 사람처럼 비어 있었다. 그 남자에게 도시는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다. 그는 관광객처럼 보였고 잠깐 머물다 떠나는 청년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한 곳을 향하고 있었다. 키오메가 하우스는 밤이 되면 항상 밝은 음악이 흐르고 여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이었다. 그러나
1월 15일 새벽 3시 모든 소리가 사라지는 정적 속에서 그곳으로 한 남자가 걸어 들어갔다. 문은 잠기지 않았다. 파티가 잦은 주말에는 늘 열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카펫 위를 밟는 가벼운 발소리, 그리고 그 발소리는 조용히 2층으로 향했다. 그날 새벽 기숙사 안에는 여학생 4명이 각자의 방에서 잠들어 있었다. 번디는 그중 2방의 문을 천천히 열었다. 그가 내리친 것은 목적 없는 분노였다고 말하는 전문가도 있었고, 대상을 향한 왜곡된 소유욕이라고 보는 이도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는 아무도 막지 않는 공간에서 너무 쉽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그의 공격은 4에서 5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학생들은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른 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쓰러져 있었다. 그리고 더 기괴한 것은 기숙사 전체가 흔들렸을 법한 그 순간에도 아무도 깨어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 새벽 그곳에는 비명보다 큰 침묵만 존재했다. 하지만 모든 방이 완전히 조용했던 건 아니다. 3번째 방. 한 여학생이 문득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에 눈을 떴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에 그녀는 문 앞에 서 있는 그림자를 보았다. 그림자는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분명 사람의 형체였다. 그녀가 비명을 지르려던 순간 그 남자는 아무 말도 없이 뒤돌아 사라졌다. 도망친 것이 아니라 마치 다음 장소로 이동해야 하는 사람처럼 그녀는 결국 살아남았다. 그리고 이 증언은 플로리다 경찰이 번디를 특정하는 첫 퍼즐 조각이 된다. 키오메가에서 나온 번디는 도시를 헤매듯 걸었다. 거리에는 새벽 냄새가 남아 있었고 바람은 따뜻했다. 그는 다시 대학가 근처의 또 다른 집으로 들어갔다. 불도 켜지 않은 채 식탁 위에 놓인 금속 물체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여성을 공격했다. 그녀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 하지만 경찰이 집안을 보았을 때 가장 먼저 남아있던 것은 도망친 흔적이 아니라 도시 전체에 퍼지는 공포의 시작이었다. 플로리다 경찰은 하루 만에 도시 전체를 초긴장 상태로 만들었다. 라디오 뉴스는 이례적으로 반복 방송을 내보냈다. 새벽 3시 이후 대학가에서 연속 공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남성 용의자가 캠퍼스 인근을 배회 중입니다. 신문은 기숙사 근처의 목격자 인터뷰를 싣기 시작했고, TV는 도시 지도를 보여주며 범행 경로를 그래픽으로 표시했다. 사람들은 문단속을 하고 기숙사 입구를 잠갔다. 하지만 그가 다음에 어디로 갈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번디는 단순히 숨어 있던 게 아니라 이미 다음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플로리다 전역이 공포에 잠긴 지 며칠 후 도시는 잠시 숨을 고르는 듯 보였다. 그러나 그 평온은 폭풍 전의 고요였다. 1978년 2월 초 경찰 무전기에 긴급 신호가 들어왔다. 한 남자가 초등학교 운동장을 배회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가까이에서요. 신고자의 설명은 플로리다 주립대 기숙사에서 목격된 그 남자와 너무나 동일했다. 경찰은 주변 순찰차를 총동원해 학교 주변을 수색했지만 남자는 부서진 울타리 틈 사이로 이미 사라져 있었다. 그는 또 한 번 도시 틈을 정확히 이용하고 있었다. 2월 9일 새벽 도심의 작은 동네에서 한 소녀가 흔적 없이 사라졌다. 책가방도 그대로였고 강제로 끌려갔다는 흔적도 없었다.
그녀의 방은 아무도 다녀간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은 곧 알게 된다. 그날 그 시간 동네 CCTV에 파란색 밴 한 대가 어린이 놀이터 근처에서 서성이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목격자의 증언도 일치했다. 운전석에 앉아있던 남자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 같았어요. 그 밴의 운전자, 그는 테드 번디였다. 경찰은 즉시 플로리다 전역 도로에 검문소를 설치했다. 그러나 번디는 차량 색깔도 바꾸지 않은 채 당당하게 주요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그를 막았던 것은 검문도 추적도 아니었다. 교통법규 위반. 새벽 1시 30분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어둠 속을 달리던 파란색 폭스바겐을 세웠다. 운전자는 영문 모를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문제가 있나요, 경관님? 그 순간 경찰관은 뒷좌석 바닥에서 이상한 무언가를 발견했다. 여성용 스타킹, 채망치, 등산용 밧줄, 수갑, 마스크, 그리고 낡은 카드키들. 경찰관은 직감했다. 아무리 봐도 평범한 여행자의 짐이 아니었다. 파출소로 끌려온 그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말했다. 제 이름은 케네스 미즐러입니다. 그러나 신분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시대였지만 경찰은 그의 말투와 행동에서 일관된 허위를 느꼈다. 경찰은 시간을 끌며 FBI와 워싱턴주 경찰에 비상 연락을 넣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팩스가 도착했다. 지명수배자 사진 한 장. 그 사진 속 인물과 지금 취조실에 앉아있는 남자는 똑같은 얼굴이었다. 경찰은 문을 열고 들어와 그에게 말했다. 미스터 테오도 번디, 이제 도망은 끝났습니다. 그 순간 번디는 잠시 웃음을 거두고 천천히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마치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으로 체포되던 날 그는 짧게 말했다. 나도 피곤해졌나 봐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누구도 정확히 해석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 말은 그가 더 이상 숨는 삶을 유지할 체력도 도망치는 삶을 유지할 심리도 남지 않았다는 신호였다는 분석이 많다. 플로리다 주 레온 카운티 법원 경찰서에서 체포된 지 단 하루 만에 법원 앞은 이미 수십 명의 취재진으로 가득했다. 그들은 악마 같은 남자를 보기 위해 모인 게 아니었다. 차가운 기계 같은 범죄자가 갑자기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을 즐기기 시작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2월 12일 아침 수갑을 찬 번디가 법정 문을 밀고 들어섰다. 그 순간 카메라 플래시가 법정을 뒤덮었다. 그는 피고인석으로 가면서도 징그럽도록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한 기자가 말했다. 범죄자가 아니라 마치 쇼에 나오는 사람 같았습니다. 재판장에 앉은 배심원들도 그의 태도에 혼란스러워했다. 재판 첫날 판사가 피고 측 변호인을 확인하려 하자 번디가 손을 들었다. 전 제가 직접 변호하겠습니다. 법정 전체가 웅성거렸다. 번디는 실제로 법학을 잠시 전공했었고 그 학력만으로 스스로를 변호하는 데 필요한 최소 자격을 충족했다. 그는 재판 내내 변호인석에 앉아 자기가 자신에게 묻고 자기가 자신을 변호했다. 판사는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 그를 합법적으로 재판에 세우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 선택은 법정 전체를 기괴한 연극 무대로 만들었다. 번디는 증인들에게 질문할 때마다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부드러운 말투를 썼다. 좋습니다. 이제 그날 상황을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질문은 친절했지만 표정은 친절하지 않았다. 도리어 피해자 가족들은 그가 증인을 조종하려는 느낌에 몸서리쳤다고 말했다. 한 여성 증인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내 표정을 읽고 있었어요. 눈을 계속 맞추고 웃고 그건 질문이 아니었어요. 플로리다 재판은 미국 최초로 생중계된 살인사건 재판이었다. 카메라가 번디의 얼굴을 비출 때마다 시청률이 올라갔고 심지어 그에게 편지를 보내는 여성 시청자들도 생겼다. 한 기자는 기록했다. 그는 살인을 부정하면서도 카메라를 정확히 바라봤다. 너무 정확해서 소름이 돋았다. 그가 범인이든 아니든 번디는 자신이 무대 위에 있다는 걸 즐기고 있었다. 마지막 변론에서 판사 코웰은 기억에 남을 말을 남겼다. 번디가 판사석을 향해 고개를 숙이자 판사가 말했다. 미스터 번디, 당신은 뛰어난 젊은이였어요. 법률적 기술도 훌륭했지요. 다른 길을 갔다면 좋은 변호사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어진 문장은 싸늘했다. 하지만 그 선택을 하지 않은 건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그 말은 방송으로 그대로 송출되었고 플로리다 전역을 뒤흔들었다. 살인범에게 판사가 남긴 존중 섞인 마지막 말. 이 기괴한 장면은 1990년 이후에도 가장 많이 회자된 재판 장면으로 남았다. 재판 말기 번디는 갑자기 그동안 부인했던 수십 건의 살인 중 몇 가지를 언급하기 시작했다. 전부는 아니었다. 단서만 던졌다. 이유는 단 하나. 사형 집행 시간을 늦추기 위해 FBI는 그의 전략을 정확히 파악했다. 그는 풀릴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백을 미끼로 시간을 사고 있었죠. 그러나 플로리다 주는 그의 전략에 흔들리지 않았다. 1980년 7월 배심원단은 단 한 시간 만에 돌아왔다. 그리고 판사가 판결문을 읽는 순간 법정은 숨을 죽였다. 테오도어 로버트 번디, 당신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번디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고개를 약간 들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을 뿐 그 표정은 슬픔도 분노도 충격도 아닌 그저 비어있음이었다. 그러나 그 빈 얼굴 뒤에는 아직 말하지 않은 수많은 비밀들이 남아 있었다. 그 비밀들은 곧 미국 전역을 혼란 속으로 빠뜨게 된다. 플로리다 스테이트 교도소 1989년 1월 24일 새벽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고 기자들은 밤새 교도소 밖을 지키고 있었다. 그날은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한 살인범의 죽음을 지켜보기 위해 모인 날이었다. 그 남자의 이름은 테오도어 로버트 번디. 사형 수독방은 어둠과 차가움만 가득한 공간이었다. 교도관 기록에는 그가 마지막 밤을 이렇게 보냈다고 남아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들지 않았다. 눈을 감은 순간조차 없었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입을 굳게 닫고 있었다. 숨소리만 들릴 뿐 감정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를 본 교도관은 담담히 말했다. 두려움이라기보다는 마치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는 사람 같았습니다. 미국의 사형수 전통처럼 그에게도 마지막 식사가 제공되었다. 그러나 번디는 식사를 거의 손대지 않았다. 그는 커피 한 모금만 마시고 식판을 밀어냈다. 교도관이 물었다. 더 필요한 건 없습니까? 그는 짧게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이제 먹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 말은 마치 자기 자신에게 하는 선언 같았다. 사제와의 마지막 면담. 번디는 의자에 앉아
손을 깍지 낀 채 조용히 듣고 있었다. 사제가 말했다. 당신이 어떤 삶을 살았든 마지막 순간만큼은 스스로와 화해하십시오. 번디는 웃지 않았다. 그저 미세하게 고개만 끄덕였다. 사제가 나간 뒤 교도관에게 짧게 말했다. 부모님에게 전해주세요. 제가 미안했다고. 놀라울 정도로 조용한 말이었다. 그러나 음성은 떨리지 않았다. 그것은 후회가 아니라 마지막 절차를 수행하듯 말한 문장이었다. 사형 집행팀이 독방 안에 들어왔다. 수갑이 채워지고 발목이 묶이고 그는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 길은 사형수만이 걷는 짧지만 길게 느껴지는 복도였다. 취재진들이 대기하는 공간을 지나갈 때 카메라 셔터가 조용히 울렸다. 그는 고개를 들고 기자들 쪽을 잠시 바라보았다. 표정은 무표정. 그러나 그 눈에는 아무 감정도 없었다. 그는 그냥 빈 사람 같았습니다. 전기 의자, 일명 오ld 스파키. 번디는 의자에 앉았고 구속끈이 팔다리 몸을 고정했다. 헌신자가 입에 천을 대려고 다가갔을 때 그는 고개를 조금 젖히며 말했다. 부디 제 가족이 이걸 TV로 보지 않게 해주세요. 그것이 그의 사실상 마지막 말이었다. 주지사의 명령이 전달되었다. 집행관은 붉은 버튼 앞에 손을 올렸다. 정확히 7시 06분. 스위치가 내려갔다. 짧은 굉음, 흰빛. 번디의 몸이 순간적으로 경직되었고 의자의 금속 틀이 흔들렸다. 두 번째 전류가 흘렀다. 그리고 세 번째. 그의 숨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의사는 손목을 짚고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Time of death 7:16 a.m. 법정 기록에는 이대로 적혔다. Theodore Robert Bundy Deceased. 30여 년 동안 미국 전역을 뒤흔든 남자. 수십 명의 인생을 파괴한 남자. 교활함과 기만으로 수년간 법망을 빠져나갔던 남자. 그 남자는 마침내 그 자리에서 조용히 사라졌다. 그의 죽음을 지켜본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일부는 울었다. 그러나 수사관들은 알고 있었다. 그가 숨긴 진짜 숫자는 결국 끝내 밝히지 않고 떠났다. 어떤 사건은 그가 죽은 뒤에도 미해결로 남았고 어떤 가족은 영원히 시신을 찾지 못했다. 번디는 자신의 마지막 순간까지 정답을 남기지 않았다. 그것이 그가 만든 가장 큰 공포였다. 테드 번디가 사형된 뒤 플로리다 교도소 밖에서 환호성이 터졌다. 사람들은 십수년간 미국을 뒤흔들었던 악몽이 드디어 사라졌다고 믿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깨달았다. 그의 죽음은 사건의 종결이 아니라 영원히 남은 질문의 시작이었다. 번디는 죽기 직전까지 정확한 피해자 숫자를 말하지 않았다. 그가 던진 단서는 불분명한 지명, 희미한 기억, 그리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새로운 피해자였다. 경찰 관계자는 말했다. 그는 끝까지 비밀을 쥐고 죽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무기는 숫자였어요. 지금도 워싱턴 산악지대, 오리건 강 주변, 유타 외곽 사막에는 수십 년 동안 찾지 못한 것들이 남아있을 거라고 본다. 번디 사건 이후 미국은 연쇄살인범의 프로파일링, 주간 데이터 공유 시스템, FBI 행동 분석팀의 확대를 진행했다. FBI 분석가는 이렇게 기록했다. 번디는 우리에게 지능형 범죄자라는 새로운 유형을 알린 인물입니다. 이후 등장한 사건들, 게리 리지웨이, BTK, 제프리 다머, 그들은 더 이상
법망 사이로 쉽게 빠져나갈 수 없었다. 번디 사건은 미국의 수사 체계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번디를 다뤘던 기자들 중 일부는 그의 쇼맨십을 생중계했던 과정을 후회했다. 한 방송 기자는 말했다. 그는 카메라를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너무 많은 무대를 뒀죠. 범죄 심리학자들은 번디를 지나치게 악마화하거나 반대로 매력적인 범죄자로 소비하는 현상을 위험한 경고로 본다. 왜냐하면 번디는 천재도 아니고 괴물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는 평범한 얼굴을 한 포식자였다. 그 사실이 가장 위험했다. 살아남은 피해자들 그리고 희생자의 가족들은 사건이 끝난 후에도 평범한 삶을 되찾지 못했다. 한 생존자는 다큐에서 말했다. 사형 집행 소식을 들었을 때 기쁨도 슬픔도 없었어요. 그냥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죠. 그 피해자에게 사형 집행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통중이었다. 번디 사형 이후 수십 편의 영화, 다큐멘터리, 범죄 프로파일링 교재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학자들은 강조한다. 우리는 번디를 이해하기 위해 기록하는 것이지 그를 콘텐츠로 소비하기 위해 기록하는 게 아니다. 그가 남긴 가장 큰 경고는 살인 자체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 주변에 숨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플로리다 전기의자에서 그의 심장이 멈춘 순간 한 시대의 범죄는 물리적으로 끝났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사형된 날보다 그 후의 세월 속에서 더 많이 언급되고 있다. 경찰 기록, 심리 분석 논문, 범죄학 교재, 언론의 교훈 보고서, 모든 문서들은 한 가지 말로 결론을 맺는다. 그는 죽었지만 그가 남긴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만약 그가 법망에 잡히지 않았다면 그는 얼마나 더 사회 속에 섞여 있었을까? 만약 그가 계속 도망쳤다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몰랐을까? 그리고 이 세상에는 아직도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번디가 어디엔가 존재하는 건 아닐까? 이 질문은 사형 집행 후 35년이 지난 지금도 미국 범죄학계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질문 중 하나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테드 번디는 사형으로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상처와 공포는 지금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그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너무 평범한 얼굴로 우리 곁에 숨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범죄는 늘 멀리서 들려오지만 실제로는 언제나 바로 옆에서 시작됩니다. 룸 X는 미스터리를 다루는 채널이지만 이런 사건만큼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실존 인물의 어둠을 사실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른 분들도 보실 수 있도록 공유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도 오늘 좋은 하루가 되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